V제로라고 불렸던 김건희 씨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김 씨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특검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라고 봤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선고하면서 김 씨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주목됩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김건희 씨는 자신을 한없이 낮췄습니다. 힘이 없으니 청탁을 받거나 권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라는 전략적인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로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제외하면 영부인 지위와 관련된 만큼 앞으로 진행될 김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의 경우 실제 수수와 대가성 여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의 김건희 씨 권력까지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주장을 법원은 어떻게 볼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결과는 다른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현안 청탁을 들어줬다는 게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 알선 수재 혐의 핵심입니다.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가 인정되면 당장 정교 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 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 정신 결여. 금품을 주며 청탁하고 그걸 받은 인물 사건이라 대부분 사실관계가 같은 데다 한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게 통일교 측의 기본 입장인 만큼 재판부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건입니다. 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 등이 비례대표 자리와 정부 지원을 대가로 교인을 동원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정당법 위반 사건 판단에까지 파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 사실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김 씨에게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의원 부부의 사건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김건희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가 공소 사실의 핵심인 만큼 등장인물과 구조가 비슷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베트남 출장 중에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의 시신이 오늘 국내로 운구됩니다. 시신이 도착할 인천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인을 직접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 부의장의 장례는 기관장 겸 사회장으로 오늘부터 닷새 동안 치러질 예정인데요.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또 장례위원회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총리가 맡았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민사회와 정당 상임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네, 이해찬 수석 부의장의 장례가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해 닷새 동안 치러집니다. 민주평통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부의장의 장례가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 공동 주관으로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엄수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당분간 정쟁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해찬 수석 부의장 추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여당 지도부 회의는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은 정장에 추모 리본을 달고 회의에 참석했고 걸개도 민주주의 거목의 별세를 애도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대에 큰 어른을 잃었다며 추모 발언이 이어졌고 일부는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습니다.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이기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는 애도에만 집중하자며 이번 주를 무정쟁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애초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 대법관 증언 등의 내용이 담긴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올리려 했지만 여야간 합의된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용수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나 간첩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유력합니다. 장례 기간 중에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빈소를 지키며 상주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전 총리 별세 당일 급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공식 논평을 냈는데 추모와는 별개로 여당을 향한 반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검을 피하는 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뇌물로 공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의 통일교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비리 수사만 미온적이라고 상대성 이론까지 언급하며 특검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전재수, 김병기, 강선우, 장경태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여기에 다음 달 본격 가동되는 내란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헌법재판소로도 향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피고인을 차별하는 건 평등권 침해고 법안을 통과시켜준 우원식 의장도 야당 의원들의 심의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헌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나아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워 청와대로까지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인사라인 전면 교체해주기 바랍니다.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국정운영 기조전환도 요구합니다. 정쟁 자제에 나선 민주당과 달리 야당의 전투 의지는 장동혁 대표의 복귀 임박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만큼은 여야 대치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도 반면 각 당의 내홍과 특검 전국을 고려하면 사실상 폭풍 전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말을 했다며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오해가 형성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안에서 혁신당의 DNA도 섞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걸 거론하며 이는 본심과 관계없이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합은 뻔한 몸집 분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어야 한다면서 정치개혁과 개헌을 포함한 혁신당의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는 당무사항이라며 청와대가 이러쿵저러쿵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차분하게 최고위원, 당 중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입장이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대표와의 면담에서 합당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자신은 논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제 당내의 시선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 여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검 공조를 이어왔던 개혁신당이 장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단식을 중단한 점을 지적하면서 범야권 연대에 경고등이 켜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기재 기자입니다. 8일간의 단식 끝에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나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료진과 주변의 만류에도 장 대표의 복귀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완쾌된 건 아닌 만큼 공개 행보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의료진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회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극구 말렸다고 했으나 본인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 대표의 복귀 시점과 맞물려 당내 최대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단식 기간 한 전 대표가 단식장을 방문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지도부는 끝내 사실관계 관련 소명이 없었다는데 무게를 두는 기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징계 철회를 외친 주말 집회에서 지도부 퇴진 등 강경 목소리가 분출된 점이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고 윤호개인으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적었습니다. 당내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식 이전의 내홍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제명만은 피하자는 의견과 오히려 사태를 빨리 매듭져야 한다는 요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과의 굳건한 특검 공조 지속 여부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장 대표의 단식 중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할을 한 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며 연대에 이상 징후가 생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근혜라는 카드로 종결을 했으니 그다음에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단절이 있었던 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조를 이어가고 싶다면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종결한 것인지는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범보수 두 당의 연대 강론을 둘러싼 기싸움이 본격화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당 안팎의 파열음은 결국 복귀를 앞둔 장동혁 대표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오는 29일로 예정된 다음 지도부 회의를 전후로 한 메시지가 주요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방요원의 미국인 사살 이후 미국에서 반정부, 반트럼프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미네소타에 국경차르를 파견했습니다. 비난 여론 속에 트럼프는 미네소타 주지사와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진화 시도에 나섰습니다. 뉴욕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황 통제에 나선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경보호 이민단속총 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차르를 미네소타주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호먼 파견 결정은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이끄는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 순찰 대장의 단속 방식이 잔혹하고 폭력적이라는 비판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보비노 대장의 역할을 호먼이 대신하거나 지원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민 단속을 거세게 비난해온 정적인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전화를 걸어와 협력을 요청했고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유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사기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연방요원들이 대거 투입돼 이 지역에 많은 소말리아계 등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병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만 연방요원이 쏜 총에 미국인 2명이 숨지면서 반정부 시위는 더욱 격화하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모든 걸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철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단속 요원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9조 원 이상의 대규모 복지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거리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시위의 일부 원인이라고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간경 당속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오른 보비노 국정순찰대장의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When, as a politician, if you choose collusion and corruption as a choice, then there are consequences and actions that take place because of that. 네, 트럼프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허둥지둥 수습을 하는 걸 보면은 여론이 안 좋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엔만큼은 트럼프의 우군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2기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 대규모 강제 추방 정책은 도덕적, 정치적으로도 실패했고 미국인들에게 분노와 불안감만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월스트리트 저널마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한 최악의 사건이라며 이젠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미니아폴리스에서 멈춰설 때라고 짚었습니다. 심지어 유럽 주요 국가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이탈리아도 미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토니오 티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아이스의 총격 사망 사건은 권한 남용이라며 무장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과 생명을 빼앗는 것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유럽 정상 중에 유일하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할 정도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위치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번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계정이 3천만 건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주장하는 유출 피해 규모의 10,000배 이상인데요. 경찰은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크게 7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유출 피해를 본 계정이 3천만 건 이상인 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천여 건뿐이고 유출된 정보도 모두 회수됐다던 쿠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3,000개 계정이 저장되었고 약 2,700개 아파트 공동 현관 번호가 저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보가 유출된 계정이 3천만 건 이상인 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 발표와 10,000배 넘게 차이나는 수치인데 박 서울청장은 쿠팡과 정보 유출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쿠팡 측의 축소 의도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헤럴드 로저스 대표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하고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열어뒀습니다. 앞서 청문회를 마치고 지난 연말 출국한 로저스 대표는 지난 5일과 14일에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 서울청장은 아직 3번째로 출석을 요구한 날짜가 지나지 않았다면서도 응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예외 없이 절차대로 진행된다며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본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인데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A씨에 대해서는 한국 법으로 처벌한다는 목표 아래 인터폴과 형사사법 공조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쿠팡의 미국 투자사 등 일부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원칙과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국세청이 국내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손에 쥐고도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의 전방위 포위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세 체납 관리단을 3월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관 서장 회의를 열고 2026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을 엄단하는 반사회적 탈세 척결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조업의 수출 확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제조업 부문의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이번 달 기업의 체감 경기가 소폭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기업 경기 조사를 보면 전 산업의 기업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4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생산과 신규 수주 등을 중심으로 2.8포인트 오르며 97.5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비제조업은 자금 사정과 채산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1포인트 내린 91.7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심리지수는 101.8로 지난 2022년 6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5,000선을 넘는 등 주식시장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이 160억 달러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2012년 6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한 미국산 신선란의 검역 검사 현장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하자 유한킴벌리와 LG 유니참 등 생리대 제조업체가 중저가 라인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영광군 개마항에서 고기잡이 그물을 보관하던 창고가 한밤중에 난 큰 불에 모두 탔습니다. 당장 사용해야 할 장비들인데 주민들은 망연자실,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가득 뿜어져 나옵니다. 건너편에서 지켜보는 주민들은 속수무책,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전남 영광군 개마항에 있는 어업용품 적재용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20분쯤. 창고 4개동과 위판장 건물은 물론 보관 중이던 고기잡이 그물까지 홀라당 불에 타자 주민들은 생계 걱정이 앞섭니다. 명절 지나면 바로 이제 배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물을 싣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물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는 충남 부여군 규안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80제곱미터 크기의 주택 한 채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 남아있던 불씨가 원인이 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경인 고속도로에서는 서울을 향해 달리던 광역버스와 11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작스레 경로를 바꾼 화물차를 버스가 미처 피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버스가 그 화물차 후미 쪽을 추돌해서 차선 변경 사고고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처리를 위해 2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올해부터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됐죠. 쓰레기 처리 대책을 놓고 서울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는데 부족한 소각시설을 대체하기엔 턱없이 모자라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자원을 아껴 쓰고 쓰레기도 줄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곳이 한층 바빠질 예정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포화로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자 서울시가 생활 폐기물 다이어트에 나선 겁니다. 서울시민 한 사람이 1년에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는 48개. 1년에 1개씩만 줄여 2년이면 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양과 맞먹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900톤 가까이 처리하는 민간시설 의존을 벗어나기엔 턱없이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이들 시설이 있는 곳은 하나같이 서울 바깥 지역. 쓰레기는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감량이나 재활용으로 이 문제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조그만 거에도 하나하나 저희가 집중을 해서 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나가겠다. 직매립이 막히자 일부 수도권 쓰레기가 멀게는 충청 지역까지 건너가면서 처리 비용도 늘어나고 지역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공소각시설을 현대화해 처리 수준을 높이는 게 답이지만 역시나 지역 주민 반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관건인데 서울시는 2033년까지 100% 공공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 제시 말고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우유팩 같은 것들은 별도로 분리해 버리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분리수거 관련 지침을 개정해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마련하고 전용 수거 봉투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이팩은 천연 펄프로 만들어져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2024년 기준 재활용률이 19%에 그쳤고 멸균팩은 3%에 불과했습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제기돼 유럽에서 분유 리콜이 이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들 제품이 정식 수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슬레와 락탈리스, 사놀락 등 원료 품질 문제로 회수 중인 분유 제품이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생산 분유 56개 품목과 수입 분유 57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레울라이드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울답게 연일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특히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이 크게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 제주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6.3도, 대구는 영하 0.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구 5도, 광주는 3도에 그치면서 낮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춥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강추위는 주말 이후에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이민 단속 과정에서 사망자 2명이 나온 뒤에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에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국경차르를 파견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해지면서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수 급등에 한때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모든 허위 폭파 협박범에게 민사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행정력 낭비로 시민 불편이 커짐에 따라 소액이더라도 모든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요 뉴스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쇼핑백을 받고도 석 달이 지나서야 안에 돈이 있는 걸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김경 서울시 의원의 선거 유세를 지원하거나 지역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지목된 건 지난 2022년 1월입니다. 강 의원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석 달이 지난 4월에야 쇼핑백에 돈이 있는 걸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 돈의 처리 방향을 의논한 것도 4월 21일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세요. 네, 하여튼 돈부터 네.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거. 그거는 뭐 의원님이 지금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네. 그런데 이후로도 김씨 의원과 함께한 장면은 다수 포착됐습니다. 단수공천 이후인 5월 강 의원은 시장과 식당 등 곳곳을 다니며 김씨 의원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선거 직후에는 김씨 의원의 당선증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고 이후로도 지역 행사나 교회를 함께 찾은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김씨 의원의 또 다른 로비 의혹이 불거진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두 사람이 함께 유세를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강 의원 해명대로라면 적어도 4월에는 불법적인 돈의 존재를 알았다는 건데 이후에도 김씨 의원과 주요 일정에 동행하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강 의원의 해명은 이 밖에도 곳곳에서 충돌하는 상황. 강 의원은 돈 받은 걸 알고 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전 보좌관인 남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 의원 역시 6월 지방선거 이후에야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수차례 김씨 의원과 남 씨를 조사한 경찰이 강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자, 김경시 의원은 징계 결정 하루 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죠. 하지만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늘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리특위는 김시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만큼 오늘 오후 5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윤리특위 결정 이후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병기 의원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숙박권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는데요. 김 의원이 제주 여행을 앞두고 대한항공 임원과 직접 통화하겠다고 언급한 녹음 파일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현재 김 의원 관련 비위 의혹은 13개에 달하는데요. 경찰은 소환 조사까지는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여러 의혹 중에는 2024년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받아 이용했고 특혜성 의전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YTN은 당시 김 의원이 제주 여행을 앞두고 보좌진과 통화하며 대한항공 측에 직접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김 의원은 대한항공 전무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이 직접 전화하기에 앞서 언지를 주라고 지시합니다. 여보세요? 네, 원님. 또 국회를 담당을 해? 네. 전화를 할 거다 그러면 좀 제주도 가시는데 좀 알려드리라고 얘기를 해. 내가 전화를 할게. 자신이 곧 제주도에 갈 거란 사실을 대한항공 임원에게 미리 알려주면 이후 통화하겠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10여일 뒤 아내 차남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했고 카로텔 로얄 스위트룸에서 2박 3일 동안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160만 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조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호텔 숙박권 수수는 이유 불문하고 적절치 못하다면서도 숙박료는 편차가 크고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통화 녹음에서 언급된 대한항공 임원을 최근 불러 조사했는데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김 의원 측에 정치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동작구 의원도 재차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13개에 달합니다. 그런 만큼 서로 결이 다른 의혹이 많아 조사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인데 김 의원의 첫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김병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명 결정 뒤 자진 탈당이었습니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최근에 초급 간부의 각종 수당 지급일을 별다른 의견 수렴 없이 늦추는 내용의 공문을 전 예하부대에 하달했습니다. 수당 차고 지급 방지 등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명시했는데 국내에선 지난 연말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여파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국방부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일선부대에 내린 공문입니다. 올해부터 시간의 근무수당과 특수지 근무수당 등 군의 각종 실적수당 지급 시기를 근무 다음 달 25일에서 다다음 달 10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1월 근무수당을 3월 10일에야 준다는 겁니다. 실수로 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일을 줄이고 지급일을 맞춰 각자 받는 보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전 인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쓰라는 지침도 함께 하달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초중급 간부들이 기본급 외 수당에 의지하는 비중이 적자는 상황에서 이번 수당 지급일 일방 연기 결정으로 장병들 살림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선 이번 수당 지급 시기 조정이 지난해 1조 원대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여파가 아니냐는 의심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YTN에 국방비 지연 지급의 폭탄을 결국 장병들에 돌려막기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다른 공무원 직군과 견주어 보더라도 군인들만 실적 수당을 2달 뒤에 준다는 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꼬집었습니다.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국방부 전 관계자도 단순히 월급일과 수당 지급일을 맞추려는 행정 편의상 의도였다면 장병들이 대비할 수 있게 최소한의 말미를 주는 게 통상적이라며 고작 한 달 전 통보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의 수당이나 유연 수당이라는 것은 항상 제때 집행해야 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2월이 된다는 것은 현재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국방비 미지급 사태로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 운용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장병 월급 지급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국방부 해명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재명 정부가 안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초급 간부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상승, 이에 대비된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초급 간부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그간 관계 당국의 처우 개선 노력과도 역행한다는 문제 제기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 발표 직후에 우리나라를 찾은 에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나 군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는 한반도 재래식 방위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의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책사로 불리는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틀 전 한반도 방어에 있어 한국의 주된 책임을 강조한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이 공개되면서 화두는 우리 군의 국방력 강화에 집중됐습니다. 양측은 특히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한미 군사 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며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2026 NDS에서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평가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한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려면 전시작전권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3단계 조건 충족의 속도를 내기 위한 협력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은 동맹의 공동 책임을 가장 잘 이해하는 모범 국가라며 앞으로 양국 관계는 더 튼튼해질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President Lee's decision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o 3.5% and to assume greater responsibility for South Korea's conventional defense reflects a clear-eyed and sage understanding of how to address the security environment that we all face. 콜비 차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각각 따로 만나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안보 현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 복원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북 정책 방향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9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쟁업체 소속 택시기사들의 호출, 일명 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이사와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콜 차단이 중소경쟁업체들에 대한 영업 방해라고 봤는데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회사 소속 기사들의 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카카오 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인접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1년 3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검찰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중소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대표이사 A씨 등 3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기사들에게 제공되는 가맹호출 이외에 일반 호출 서비스도 제공해왔고 다른 중소경쟁업체 소속 기사들도 무료로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업체들의 막대한 수수료와 출발지, 경로 등의 비밀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콜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경쟁업체들이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해당 업체들 소속 기사 계정 1만 5천여 개의 콜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콜을 차단당한 택시기사들은 월 평균 101만 원의 손해를 받고 기사들이 카카오 모빌리티로 옮겨가면서 사업을 중단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가맹기사들에게만 유리하게 콜을 배정했다는 일명 콜 몰아주기 의혹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여러 가지 콜을 동시에 받으면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고 서비스에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회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연장과 쇼핑몰, 심지어 정부 기관을 상대로도 요즘 들어서 유독 허위 폭파 협박 신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경찰이 앞으로는 모든 허위 협박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민 2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한때 국방부가 주변 경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도 등장해 경찰 특공대가 연이틀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폭발물 전문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좀 수색하고 이럴 예정이니까 이렇게 너무 막 그걸로 만약에 본다고 해서 이렇게 막 혼동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폭파 협박 신고가 전국적으로 반복됐지만 모두 거짓 신고로 밝혀지면서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에게 1,200만 원가량 세금이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또 피해가 비교적 컸던 경우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왔던 관행을 벗어나 앞으로는 소액이더라도 모든 사건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미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적게는 150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중대위협사건 대응 TF가 현재까지 수사를 개시한 사건 22건 가운데 11건은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11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한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외에도 허위 협박범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병원장 윤모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모 씨에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병원장 윤 씨에 대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모 권 씨에 대해선 태아가 수술 개시 이후 사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첫 재판에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박 전 장관은 법정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첫 재판 출석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법정에서 저의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 그대로실까요? 한덕수 재판 충분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판에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내란 범행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출국 금지 조치에 대비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하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지시한 행위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박 전 장관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고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설득에 실패해 헌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사적인 목적의 직무 수행은 전혀 없었다며 일축했습니다. 입장 차가 큰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 곳곳에서 박 전 장관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내란으로 인정하고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이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대해 특별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유무죄 판단과 양형을 두고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장을 냈습니다. 유죄가 나온 법리가 부당하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다투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바가 없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성은 안 하고 책임을 벗어나려는 태도만 보였다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실상 완승이라 생각할 법한 특검도 항소를 선택했습니다.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을 사용했다는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와 일부 내란 관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도 1심에서 무죄를 받는 등 내란 사건이 서로 연결된 구조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계적 항소를 지향해온 최근의 검찰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별법 통과로 설치되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1월 27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먼저 볼 한겨레 신문 기사는 작년에만 65%가 뛴 금값 얘기인데요. 기존 분석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왜 올랐는지 찾는 동안에도 금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금과 주요 투자 자산의 수익률을 비교해봐도 금이 65%로 압도적이고요. 가격은 온스당 5,000달러마저 돌파했습니다. 달러 가치와 금값 사이의 연관성은 줄고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 성격으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주식과 금이 동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금리, 환율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존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세계금협회의 진단입니다. 또 중국 등 신흥국들이 대규모로 금 매입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엔 금이 위험자산 가격 흐름과 동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금이 방어막이 돼줄 거란 낙관론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음은 풍악을 울리는 국장의 세수도 풍년이라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5,000피, 1,000스탁을 얻고 나라 국간이 4년 만에 세수펑크에서 벗어날 걸로 보입니다. 우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법인세 풍년이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오른 것도 한몫할 듯합니다. 불붙은 증시로 금융소득세 대상도 늘 걸로 보이고요. 증시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가파른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3년엔 56조 4천억, 2024년 30조 8천억, 지난해엔 12조 5천억 원 규모로 세수 펑크가 났었는데요. 올해에는 국세가 작년보다 6.4% 오른 396조 원이 거치면서 플러스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네, 신문은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볼 동아일보 기사는 한의원 미용진료 논란을 다뤘습니다. 일부 한의원에서 피부과의 3분의 1 가격에 피부재생 약침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걸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부 한의원에서는 연어 추출 성분 약재를 이용해서 약침 시술을 합니다. 유명 피부재생 주사죠. 리쥬란과 동일한 성분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 탕전실에서 제조한 거라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이런 약침이 식약처의 임상시험을 안 고치고 또 성분도 공개되지 않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증이 안 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서 약침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엑스레이와 난임 치료에 이젠 피부 재생 주사까지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1월 2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계기로 유럽 일각에서는 독자 방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 사무총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럽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나토의 단결을 강조했는데 이에 맞서 유럽판 나토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다보스에서 그린란드 사태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끌어낸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이 유럽의회에 출석했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면서 유럽은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상설군대 창설 등 일각에서 제기된 독자 방위론에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If anyone thinks here, again, that the European Union or Europe as a whole can defend itself without the US, keep on dreaming. You can't. We can't. We need each other. 류터 사무총장은 미국 군대가 계속 주둔하고 미국의 해구산이 제공될 거라며 수조 원을 들여 유럽이 자체 핵 역량을 구축하려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You will lose then, in that scenario, you would lose the ultimate guarantor of our freedom, which is the US nuclear umbrella. So, hey, good luck.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맞서 중단했던 무역협정 비준 절차 재개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사태의 핵심 당사자들이 참석한 북해 정상회의에선 유럽의 홀로 서기를 강조하는 발언들이 잇따랐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유럽이 더 강해지고 함께 북극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become more self-sufficient, more competitive and more independent. 덴마크와 인접한 스웨덴도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유럽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유럽판 나토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린란드 갈등으로 나토 동맹에 금이 가면서 유럽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문제를 두고 또 다른 논쟁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행동을 고려하는 가운데 미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6일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이 영내 안보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중동으로 전개됐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링컨 항모 전단이 중동에 진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결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공격과 방어 역량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온 BTS가 오는 4월부터 전 세계 공연에 나선다는 소식에 각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BTS 공연 횟수를 늘려달라는 편지까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열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례 기자회견. 정부의 주요 사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갑자기 전 세계 공연을 앞둔 BTS가 주제로 등장합니다. 오는 5월 멕시코시티 공연 입장권 판매 상황과 안표상 조사 등을 정부 관계자가 설명하는 겁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Entonces le escribí una carta al primer ministro de Corea pidiéndole que venga más veces. Todavía no recibo la respuesta. Pero esperemos que sea positiva. BTS의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듯 3회 공연 입장권 15만 장은 금세 매진됐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표를 구하지 못한 100만 젊은이를 위해 스크린 상영이라도 허용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프랑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오는 7월 BTS 공연 일정이 공개된 직후 파리 숙소 검색량이 6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음악 관광의 놀라운 사례라며 4년 만에 복귀하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전 세계 팬덤인 아미가 대륙과 시간대를 넘나들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리뿐 아니라 같은 달 공연이 열리는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숙소 검색량이 크게 뛰는 등 BTS를 향한 기대감이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겨울답게 연일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번 주도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또 동쪽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과 동쪽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이 크게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 제주도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해안가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단 추위가 덜합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6.3도, 대구는 영하 0.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광주 3도, 대구는 5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턴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서울에서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은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